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52명.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최다 기록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깨지게 됐는데 1,000명 이상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연속 20일째입니다. 경남과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 휴가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거리 두기도 일괄적으로 3단계로 올리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1,252명입니다. 일주일 전 일요일 최다 기록이었던 1,252명과 똑같은 수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300명 안팎에 이르고 일요일 최다 기록은 다시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들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달 넷째 주 3.3%에서 이달 셋째 주 48%로 15배가량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66.2명으로 전주 990.1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 498.9명으로 3주 전 123.8명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과 클럽,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종교시설, 대면 행사 참가는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4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에서는 여행 등 사적 모임인 경우 4명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만 55세부터 59세까지 304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사전에 예약한 예방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약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 일정은 이번 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연령층 백신 접종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5세에서 59세가 백신을 맞습니다. 수도권은 화이자, 다른 지역은 모더나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근 도착한 화이자 백신을 수도권에 우선 투입하는 겁니다. 50세에서 54세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 당사자들은 사전에 백신 종류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게 됩니다. 50대 전체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은 약 84%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자 약 734만 명 가운데 617만 명이 예약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방접종이 낮기 때문에 현재 4차 유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20대, 40대에서 발병하고 있는 거죠. 물량 확보가 되는 대로 접종을 서두르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 국민 백신 접종률은 1차 완료 32.9%, 2차 완료 13.4%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비수도권 지역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 제주 한 호텔에서는 제약회사 셀트리온이 의사 60여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참석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 방역 수칙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의료계에서조차 지금 이 상황에 굳이 제주에서 수십 명이 모이는 학회를 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욱이 셀트리온은 생명과학업체입니다. 윤정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입니다. 1층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개최한 당뇨병 치료제 관련 학술행사 관계자입니다. 참석자는 의사들입니다. 가족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행사는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층에 모인 참석자는 40명. 그런데 행사장이 또 있습니다. 8층에서 같은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여기 참석자도 20명이 넘어 전체 60명이 넘은 겁니다. 50인 미만 행사만 가능한 점을 의식해 공간을 분리한 겁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두 공간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면 안 씁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 친구도 기자도 있고. 셀트리온 주장대로 이 행사는 정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닙니다. 학술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간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꿨거든요. 1박하고 이런 행사들은 거의 제약회사들 대부분 취소를 했는데 제주도에 사람을 모은다는 자체가 그만큼 그 방역에 그 허점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생명과학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오프라인 학술 행사에 인원 제한이 없는 방역 규정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학술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다른 모임과 구분해서 이런 참석의 인원을 제한을 두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의료 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So I'm not so sure it would be the worst case scenario, but it's not going to be good. We'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협력단체는 최악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 사망자는 4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게 맞을지 알 수는 없지만 무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look historically at the modeling that has been done over the last 18 months, for the most part it's been pretty accurate.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하루 감염자가 11만 8천여 명으로 급증하는 등 확산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모두 맞은 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곳이 전체 50개지 가운데 30곳에 이릅니다. 엘라베마와 미시시피, 플로리다, 미주리주 등지에선 더 젊어진 환자들이 다시 밀려들고 있습니다. Pandemic is spiraling out of control yet again, and it's spiraling out of control because we don't have enough people vaccinated. 언론들은 정상 복귀를 바라는 미국의 희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승용차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덮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차량이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를 한 차량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사고에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는지, 운송료의 단속 등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윤재영, 서준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초록불 횡단보도를 그대로 덮친 카캐리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4개월 전 다른 화물차도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서야 지자체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석방지턱이나 견속카메라 그거 설치하는 거 개선을 하자는 목소리가 전부터 있긴 있어서. 하지만 사고 원인은 또 있었습니다. 차가 물량을 많이 싣도록 하는 불법 개조였습니다. 5.3톤, 보통 차 서너 대를 싣는 카캐리어에 뒤를 늘려 5대를 실은 겁니다. 운전자는 직접 개조한 게 아니라 이미 개조된 차를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는 서울 한 운수업체와 지입 계약을 맺고 운전했습니다. 법상 차 소유주는 운수업체지만 사고가 생겨도 업체는 법망을 피합니다. 그 양불 규정이 있으면 운수업체도 해당이 되거든요.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 봐봐야 되겠죠? 그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번 사고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과적에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길값도 오르고 다 오른 건데 음료가 아무도 가산이 안 나오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대수당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들이 나 못 실어 이렇게 되면 불법이잖아요. 지금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소리 실어야 되잖아. 막 하고 가는 거예요. 단속이나 규제만으로 해결이 어렵기도 합니다. 차 겉모습만 보고 불법 개조 여부나 적정 톤수를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관만 확인해가지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실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때문에 낮은 운송료 문제를 개선하고 운수업체 책임도 묻는 등 근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거리를 갈 때는 최소한 얼마만큼의 돈은 줘야 살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제화를 해달라는 건데 저희 카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차에 정해진 양보다 많이 쓰는 문제, 개인의 이기심만을 탓하기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불법 개조와 과적은 카캐리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여수의 밤바다입니다. 잠시 뒤면 제 뒤로 보이는 저 터미널을 통해서 제주의 많은 화물차들이 이곳 여수에 도착합니다. 그 화물차들 원래 실어야 된 양보다 더 많이 실은 건 아닌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항구에 배가 도착하고 화물차들이 하나 둘씩 내립니다. 20년 이상 화물차를 모은 운전기사들과 이 차들을 관찰했습니다. 줄줄이 나오는 화물 트럭들. 급커브길을 돌기엔 다소 버거워 보입니다. 여기 거철이에요. 여기 거철이에요. 이쪽 고철은 몇 톤 정도나 지금 예상이 돼요? 저 24톤이에요. 24톤이요? 네. 5톤 차에 24톤? 네. 이거 방향 대추서 하는 거예요. 아, 얘도 많이 실었네. 엄청 실었네. 딱 보니까. 제가 이것도 18톤이 있어, 이상. 트럭차들은 제조사에서 출고될 때 5톤, 7.5톤 등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양쪽에 바퀴 한 축을 더 달아 10톤 이상 더 싣는 겁니다.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이 실은 만큼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제동 시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차가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타야가 작다 보니까 우동차는 중량을 못 이깁니다. 달리다가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용차나 옆에 주위에 지나간 차들은. 화물차들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8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좀처럼 속도는 나지 않고 90km 정도 나와요. 90km. 오르막길에서는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저 보세요. 와, 저 보세요. 저 타이어 깔린 거 좀 보세요. 그런데 도로법상 이 화물들은 과적이 아닙니다. 도로보호가 목적인 도로법은 바퀴 한 축당 최대 10톤까지 더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화물차들이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과적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 화물차들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적재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집행의 주체인 경찰은 화물차들을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속을 위한 장비와 인력 등이 도로법 집행 주체인 국토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운전하면서 저 또한 10톤 차가지고 40톤도 실어봤습니다. 경찰한테 그 단속을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어느 한쪽이라도 위반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 주체의 통일화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각국 선수단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진을 쓴 MBC에 대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C는 영문으로도 사과문을 냈고 하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 시간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입니다. MBC가 모욕적인 사진을 사용했다가 사과했다며 문제가 된 대목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영국엔 여왕, 엘살바도르엔 비트코인 사진을 썼다며 무의미하고 이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0년째 내전이라는 문구로 시리아를 설명한 부분에선 풍부한 문화와 유적지는 집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리아는 오리엔트 문명과 그것이 낳은 거대한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진에 대해선 비난을 초래했다고 썼습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언론도 MBC가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하면서 하지만 사과문의 길이가 매우 짧고 긴 설명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 벨랴코프는 트위터를 통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해야 폭발한 핵발전소 사진을 넣느냐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폭스스포츠와 ESPN 등 미국 스포츠 신문들도 일제히 부적절하다, 충격적인 사진을 썼다며 MBC의 사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논란이 번지자 MBC는 영어로 옮긴 사과문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